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여전히 오늘도 새롭게 시작된 8월 15일, 드디어 8월 15일 강복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 요즘 읽는 책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어제 이제 그 헌법의 발견을 이제 기사를 써서 올렸고요. 이제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청춘이 사는 법. 이 도서관 반납일이 17일까지예요. 17일까지여서 지금 읽고 이제 오늘 중으로 또 이거 작업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평기사 또 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사가 될지 안 될지는 광복절이 지나 연휴가 지나야 이제 그분들도 이제 쉬시니까 아무래도 이 휴일이 연휴가 지나야 그 채택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노동자들이니까요. 우리가 또 이해하면서 진득하게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주시면 좋은 거고 안 해주시더라도 여러분이라도 좀 찾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제 제가 체력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서 좀 긴 이야기를 못했죠. 그리고 2시간 이상을 했어도 거의 3시간, 그렇습니다. 3시간 이상 방송을 했어도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끝까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불 오토텍 그 이야기만 이제 간단하게 기사화한 것을 읽고 마무리를 져서 조금 저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제 핵심은 그거였죠. 유재석 씨 그 위안부 할머니 피해 할머니들한테 그 기부금을 낸 거 가지고 여전히 종북몰이를 하더라. 여전히가 아니죠. 에게도죠. 유재석에게도 종북몰이를 하더라. 그러니까 도를 넘었다 이거죠. 우리 일명 메카시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전체주의 세계에서는요,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있다기보다는 국가를 위해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체주의입니다. 이것은 정말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말과도 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깨어있는 지식이 필요하고 헌법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민주시민의 의식을 깨워야 되겠다. 이것은 청년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청년 세대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임승차 논리를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면서 정직한 보수주의로 좀 돌아서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 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약자는 당연히 무시해도 된다. 라는 이런 어떤 일종의 특권 의식이죠. 하지만 우리 청년들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론토크라시라는 말이 있죠. 고대 그리스 제론이라는 노 정치가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노인의 지배, 노인의 정치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에서 청년의 정책은 얼마나 뒷전으로 물러나 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에 의해서 특권의식을 갖는 것보다는 함께 연대하여 공동의 방향, 공존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것이 아닌가.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는 거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됩니다. 청년의 문제는 결코 빨리 갈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우리가 함께 멀리 바라보고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요.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동아일보 광복절이니까 광복절에 맞는 기사를 좀 찾아왔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조금만. 네. 이거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죠. 네. 가끔 잊어버리고 녹화를 하지 않고 방송을 할 때가 있어서 그럴 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녹화를 해서 바로 오늘은 바로 이제 끝나는 대로 바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년 떠돌던 오넌 이제야 찾았다. 뭐 이런 뉴스입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15일 광복 71주년 프리미엄 리포트 사할린 징역 한인 천여명 명부 새로 발견 이런 뉴스고요. 일 관리들이 조사 작성한 문서 발굴 조선인 이름, 직장, 월급 등 적혀 있어 기록에 등장 안 했던 피해자 드러났다. 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신라시대 민정문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서인데 이것을 통해서 과거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의 피해 규모를 또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발견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흥만, 김용순, 김상득, 한 칸 건너 한 사람, 몇 칸 건너 또 한 사람, 이달 5일 러시아 사할린 유주노 사할린스크에 있는 국립 사할린 역사기록 보존소에서 발견한 문서철, 속 엷은 민홍지를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종이에 쓰인 이름들은 말을 걸고 있었다. 나는 조선인이라고. 71년 강복된 지 이토록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야 왔냐고. 일본인 이름 사이에 낀 천여 명의 조선인 이름은 대부분 일제이에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로 끌려가 탄광 등에서 중노동에 시달렸고 광복 뒤에도 끝내 그리고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이들이다. 강제 동원 피해 신고가 안 돼 있고 다른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아 그동안 기억에서조차 완전히 묻혔던 이들이 상당수다. 동아일보 취재팀과 사할린 강제동원 문제를 연구해온 방일곤 한국외국어대 연구교수는 사할린 역사기록 보존소에서 구소련 민정국이 일본인 관리들에게 지시해 작성한 근무원과 노동자 수 조사 문서를 새로 찾아냈다. 이 문서는 총 1346쪽으로 1945년 8월 내지 10월 당시 사할린 11개 중 마오카지청이 관할했던 세계군 내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 명단이 사업장별로 담겼다. 1만여 명의 이름과 직장, 월급 등이 적혀 있는데 조선인은 1000 내지 2000명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는 사할린 행정구역상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군수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 노동자를 전수조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나머지 8개 군을 관할했던 3개 지청에서 작성한 문서를 찾아낸다면 일제 폐망 뒤 사할린에서 돌아오지 못한 조선인 노동자의 전체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방 교수는 명부에서 조선인과 강제 동원된 이들을 가려내면 감춰졌던 피해자들을 새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냉전 시대에 오갈 수 없었던 구소련 지역의 사할린, 시베리아 등에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에 대한 조사와 유해 봉안 사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국외 강제동원 사망자들을 조명하기 위해 서시베리아와 사할린, 일본 오키나와 지역을 취재했다. 일본 관동군에 끌려갔다가 일제 폐망 뒤 소련에 억류돼 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사망한 조선인 포로 10명의 매장지는 현지인들의 공동묘지로 변해 있었다. 광복 71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시대 때 피해를 입은 우리 민족에게 얼마만큼의 신경을 쓰고 있었느냐, 그 발전은 있었느냐. 어제 읽었던 것 중에 있었죠.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살 넘어서 한국에 왔는데 12년째 반지하 월세 생활을 하고 있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대해 피해를 입은 그리고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다. 그리고 역사적 발굴에 있어서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것은 새롭게 시작은 우리의 현대사에 있어서 암울했던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었는가. 쉽게 말하면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역사의 비극이 2016년 그리고 앞으로 몇십 년 후까지 이어질 비극으로 남지 않았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면, 자신의 재산, 인적, 물적 무엇이든지 바쳤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국가가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는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 이 점은 정말 안타깝고요. 어떻게 보면 유감스러운 일이고 청년들에 있어서 새롭게 태어난 미래 세대에 있어서도 좋은 본보기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살고 있는 2030 세대에게도 역시 역사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에 역할은 남아있다. 이것이 청년들의 역할이자 사명일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조금 궁금합니다. 브루스 커밍스가 말했죠. 제가 계속 브루스 커밍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런 심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요. 당신은 역사를 잊었을지 몰라도 역사는 당신을 잊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광복절 맞이한 이 역사 이야기 잠깐 이제 살펴보며 넘어가고요. 광복절이니까 광복절 또 특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전당대회가 있었죠. 먼저 여러분과 읽고 싶은 게 이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청년수당과 관련된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뉴스 매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당이 아니라 여당 새누리당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살펴보고 야당의 반론 기사 보고 이제 우리가 또 나머지 기사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퍼주기 청년수당만이 해결책인 것처럼 고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1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박원순 시장은 진정 청년들의 취업을 원하는지 아니면 표를 원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김연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진정 청년들의 취업을 원한다면 하루빨리 청년수당에 대한 복지부의 직권 취소에 승복하고 중앙정부의 취업 지원 제도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많은 전문가들이 청년수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오직 박원순식 퍼주기 청년수당만이 청년 실업 해소의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7월 청년 실업률은 9.2%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며 청년들은 포퓰리즘식 퍼주기 정책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의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라면 불필요한 논쟁보다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원순식 청년수당은 실제 취업 의사가 없어도 국민 세금이 지원되고 취업과는 무관한 학원 수강비, 동아리 활동비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유럽 청년수당이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예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정책을 극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더민주에서 반론 이야기가 있었죠. 더민주 유창수 청년수당 비판 발언 맹공, 박원순 엄호 사격, 이런 식으로 연합뉴스에서 실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강행이 박원순 시장의 대권 행보를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새누리당 유창수 청년 최고위원회 기자회견에 맹공을 퍼부으며 박 시장 엄호 사격에 나섰다.
이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년 최고위원으로 선출되고 처음 내놓은 발언이 새누리당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며 도대체 청년수당 정책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살펴봤는지 새누리당 청년 최고위원의 아둔함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청와대 회동에서 결의한 당정청 한몸되기를 청년답게 실천하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박 시장이 그렇게 무서운가 차라리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정부는 박 시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청년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정부 여당과 서울시의 싸움에 청년들의 등이 터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8.27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회에 출마한 장경태, 이동화, 김병관 후보도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지난 12일 서울시와 유사한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발표하면서 이미 서울시의 판정승으로 결론이 났다며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섣부른 기자회견으로 정쟁에 뛰어들어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 놀랍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년을 위해 선출된 청년 최고위원이라면 기존 정치권에 해결하지 못하는 청년 문제를 왜곡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이야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우리는 청년을 위한 청년 정치를 기대한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대안을 만드는 노력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렇죠. 정책은 정책으로서 승부를 해야 되죠. 우리는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좀 어려운지 그리고 청년들의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았는지에 대해서 어제 기사에서 찾아봤었죠.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어제 방송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포퓰리즘 비난을 쏘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박원수표 청년수당에 포퓰리즘 비난 쏜 새누리 청년 최고위원 박원순 복지부 직권 취소 결정 승보고 10억 원 환수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누리당 청년부분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유창수 최고위원이 14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정책을 겨냥해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시장의 성급한 대권 행보로 애꿎은 청년만 희생되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이 청년수당 예상 90억 원으로 일부 선택된 청년들에게 50만원씩 줘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절박한 청년들의 상황을 이용해서 청년들의 환심을 사려는 명백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인 취업성공 패키지는 상담, 직업훈련, 취업발전 3단계 지원으로 78%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은 정부 청년 대책이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는데 그 말에 책임을 지려면 정부보다 더 높은 취업률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최고위원은 박원순 시장은 포퓰리즘의 산물인 청년수당을 고집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미 지급한 15억 원 상당의 국민세금도 즉각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울시 청년수당을 겨냥해 악마의 속삭임 등으로 비난해왔고 보건복지부는 해당 정책에 대해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수당이라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사실상 다르지 않은 정책을 내놔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고용노동부가 서울시 청년정책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청년 취업수당을 60만원을 주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더니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인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 똑같이 팩트 확인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또 프레임을 걸더라고요. 박원순 시장 전국 조직 준비, 광주서 토크 콘서트 뒤 팬클럽 모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광주를 찾아 정권을 바꿔야 한다. 광주에서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한여름밤의 정책 파티에서 광주 정신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가졌다.
박 시장은 정권만 교체해서는 안 되고 시대와 미래를 교체해야 한다며 정권을 바꿔야 세월호의 진실을 찾고 청년의 삶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과 광주와의 인연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광주 정신은 제 삶의 나침판이자 횃불이었다며 우리가 꿈꿔왔던 세상을 광주에서부터 시작하자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지난 5월에도 광주에서 역사 뒤에 숨지 않겠다며 대선 도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토크 콘서트가 끝난 뒤 광주의 한 호프집에서 원순 친구들 준비 모임 지지자 100여 명과 함께 팬클럽 모임도 가졌다. 박 시장이 선거 때마다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팬클럽이 아닌 오프라인 팬클럽 모임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박 시장 측 인사가 전했다. 실제 박 시장 측은 최근 전국적으로 조직 신설 및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의 한 측근은 오는 9월 박 시장의 지지 기반인 시민사회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 조직 희망새물결이 출범한다고 전했다.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오성규 전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항진 전 서울시 정책특보가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한 자문과 동시에 시민사회 세력을 결집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이야기네요. 한마디로 박 시장이 지금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걸기 위해 하고 있는데 뭐 새누리당은 안 하나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다 하고 있는 작업인데 일종의 박 시장이 포퓰리즘 하고 있다. 이것을 좀 더 부각하기 위한 기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경향신문 이제 세월호 이야기로 좀 넘어갈까 합니다. 세월호 아직까지도 세월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월호 발생이 2014년 4월 16일에 있었죠. 그리고 올해가 2016년 8월 15일입니다. 거의 2년여가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아직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길거리에서 일상의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세월호 유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가족의 문제일 수가 있고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고가 나면 똑같이 이들과 같이 길거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악순환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는 지속 가능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송에서나마 공개된 공론에서는 그렇게 방송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사가 있으면 제가 하는 방송에서나마 세월호의 목소리를 조금은 전달하고 싶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오피니언에 이런 내용이 실렸네요.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의 글입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광장에 나온 이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일주일간 단식 농성을 한 것을 필두로 상임, 비상임 위원들이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상임은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위원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거기서 근무를 한다는 소리죠. 비상임은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고요. 많은 시민들이 동조 단식을 하거나 격려 방문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 대부분의 주류 언론은 이를 다루지 않거나 아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아니 비난을 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저널리즘 교과서는 언론이 공공의 비판과 타협을 위한 장을 제공하라거나 시민들이 중요한 사안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실을 전달해야만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언론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보도로 여론 형성을 억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주요 언론이 한쪽으로 치우쳐 기울어진 상황에서는 더욱 효과적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우리 주류 언론의 보도 형태가 딱 그렇다. 위원회는 왜 이 불볕더위에 강화문 광장에 나와 단식 농성을 할까? 정부는 지난 6월 말 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이 끝났다며 예산을 줄 수 없고 위원회는 조사 권한이 없다고 한다. 법 시행일이 2015년 1월 1일이고 법은 최대 1년 6개월의 활동 기간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법은 특별히 7조의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작됨을 규정하였다. 그럼 위원회는 언제 구성된 것이라 봐야 할까? 상임위원 임명은 3월 5일, 비상임위원은 3월 9일이다. 법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법을 실행하려면 시행령이 있어야 함을 안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과시킨 것은 5월 11일이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방해한 것을 극복하고 일부 조사관이나마 임명한 것은 7월 27일, 정부가 예산 배정하겠다고 결정한 날은 8월 4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위원회가 1월 1일 시작됐다는 어불성설의 주장을 펼치며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6월 말로 강제 종료시켰다. 상설기구가 아닌 한시적 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존속기간보다 실제 조사 가능한 기간이 중요하다. 법은 설립 취지인 진상조사가 실제 이루어지는 기간을 보장하려고 활동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이는 법 해석의 상식이다. 그런데 위원들이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는 시점에, 시행령도 통과되지 않는 시점에, 그리고 직접 조사를 담당할 조사관도 없는 시점에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는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위원회 활동 기간을 어떻게든 가능한 줄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문제는 이런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언론들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기도 전인 2015년 1월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은 세금 도둑이라 비난하며 위원회의 활동이 험난할 것임을 암시하였다. 그 이후 자료 제출 거부, 조사 거부는 기본이었다.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시 컨트롤 타워로서 청와대의 대응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성이 있다면 대통령도 조사 외가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 여당 추천위원들이 이를 그들 스스로 사생활 조사라고 매도하고 사퇴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대응을 담고 있는 해수부의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심지어 대통령은 위원회 진상조사활동을 진두지휘할 진상규명국장을 아직도 임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다수 주류 언론들은 이런 특조위 사정을 알고도 기사화하지 않았다. 외려 일부 언론은 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 한 건에 불과하다는 비판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특조위가 진상을 조사하는 세월호 참사는 모든 조사관이 집중적으로 하나의 사건 조사를 끝내고 다른 사건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의 다양한 부분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고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단지 최종 결과 보고서로 나올 시점이 아닐 뿐이다. 비판 기사를 낸 언론도 이런 실정을 알고 있다. 정부는 위원회 조사활동이 궤도를 올라서고 있는 지금 얼토당토 않는 논리로 조사활동을 강제 종료시키며 지금까지 들어간 세금을 그들이 낭비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세금 도둑이 되는 꼴이다. 언론 역시 진실을 알리며 합리적 논의와 결론에 이르도록 장을 제공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위원회가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러 광장에 나온 이유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던 시기 많이 나오던 구호가 진실을 은폐하는 자 범인이었다. 지금 이 구호가 자꾸 머리에 맴도는 이유는 무엇일까?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히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조사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시 기레기라 불렀던 언론들은 조사에 불응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대다수 주류 언론들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처한 부당한 현실을 알면서도 무보도로 대응하며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그 당시 반성했던 언론인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분의 기사는 알려줘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는 언론을 비판하고 있죠. 가까이서 본 세월호 인양 현장 정말 화가 납니다. 대학생들의 1박 2일 동고차도 방문기 내용입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여객선으로 3시간을 달려가야 닿을 수 있는 작은 섬 동거차도 4.16 가족협의회에서던 이름도 생소한 진도 앞바다의 자그마한 섬인 동고차도에서 지난해 9월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월호 인양 감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 4.16 가족협의회 4.16 대학생연대와 함께 한대령 통일대행 진단 소속 70여 명의 대학생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런 기사인데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한번 볼까요? 유시민 24분 동영상입니다. 쓰리지마 잔탁. 난 이 속쓰린 녀석 잔탁 하늘로 혼내주겠어. 야,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흥미를 느끼는 것과 재능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다르다면, 이게 이제 열정과 재능의 불일치라는 소제목으로 제가 이번 책에 적어놓은 건데요. 저희 아들이 그렇거든요. 완전 축구에 관한 열정으로 치면 리오넬 메시를 능가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흥미가 있다는 얘기죠. 인터넷 게임도 피파 온라인만 해요. 생일 선물도 유럽 영국 프리미어 리그 선수와 구단을 소개하는 이런 책 좀 제일 좋아하고요. 거의 그 프리시즌에 선수 사고 팔고 트레이드하는 이적하는 이 모든 동향을 다 알고 있어요. 프리미어만 하는 게 아니라 프리메라 리그, 프리미어 리그, 분데스리가 다 알아요. 되게 이제 축구를 같이 보다 보면 후반전 25분쯤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을 것 같다. 그리고 누구는 어디로 이동할 것 같다. 이것까지 다 예측해요. 엄청난 열정인데 소질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흥미를 느끼는 것은 뇌가 느끼는 거예요. 그 열정은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축구를 하는 건 근육이 하는 거거든요. 그 열정을 뒷받쳐주는 운동신경과 근육이 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키도 작아. 몸도 가늘어. 킥도 약해. 그러니 마음은 메시인데 몸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능과 열정의 불일치거든요. 제가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축구의 열정만 물려주고 재능을 물려주지 못했구나. 그러나 난 너의 열정을 존중하마. 혹시 스포츠 마케팅이나 축구 해설자로서 하고 싶다면 아빠가 축구 잘하는 나라로 유학도 보내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축구 선수 꿈은 포기한 것 같은데 그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절충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우리가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하나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또 흥미를 느끼는 분야와 관련된 일 중에서 그래도 기능적으로 내가 뒷받침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축구단을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꽃이죠. 그렇죠? 프런트 직원도 있고요. 마사지사도 있고요. 그죠? 치료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트레이닝 코치도 있고요. 온갖 직업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그러면 축구에 대한 열정은 가득하나 축구 선수로서의 성공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자기가 가진 기능적 재능 중에서 어떤 것들이 축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다면 그러면 그걸 찾을 수 있다고 봐요. 또 전공도 그래요. 전공도 이게 직업과 어떤 산업 분야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는 이제 문화산업으로 들어가는데 축구, 야구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거기 선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온갖 직종들이 거기 다 섞여 있어요. 자기가 열정을 바칠 어떤 분야를 택하고 거기 계속 열정을 쏟고 싶다면 그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기능 사이에 조화를 이룰 가능성을 찾아봐야 돼요. 근데 축구는 열정만 있고 소질은 없지만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갈 수도 있죠. 의과대학 가서 무슨 내과, 외과 해갖고 개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 피지컬 트레이닝과 관련되어 있는 스포츠 의학 같은 거를 전공을 한 다음에 제가 세계에서 최고 가는 축구 선수 전담 이 피지컬 트레이너가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아주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그 어느 분야에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이 분야가 아닌 것 같다. 다른 데로 좀 가고 싶다. 이런 경우에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아보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투자한 거를 다 없애버릴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살리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런 정도가 대충 다 답변 드린 것 같아요.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죠, 그죠? 시간도 많이 됐고 이제 제가 마무리 인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저보다 좀 더 오래 사신 분도 그죠? 저보다 좀 더 연식이 되신 것 같아요, 그죠? 저랑 비슷하신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대체로 저보다 조금은 젊은 분들 또 이제 아직은 어린 학생들하고 오늘 시간을 보냈는데요. 못 알아들을 말은 없었죠?
예, 여러분들은 지적으로 어른과 차이가 없어요. 그 점이 매우 중요해요. 예, 그 점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시고요. 특히 고등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진로 선택이거든요. 저는 하여튼 강력히 추천합니다. 대학보다 학과를 먼저 선택하라는 거. 그 학과를 선택할 때에도 그 학과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 부모님의 기대가 어떠냐, 이것도 고려는 해야 되지만 제일 우선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일과 관련된 학과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모님들은 밀어주시고요. 세상은 자꾸 변하거든요. 요새 연예인들이 돈도 엄청 벌고 인기도 좋고 심지어 존경까지 받는다는데 100년 전만 해도 광대잖아요. 광대요.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연예인,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1년에 번다. 그 사람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이 버는 거지만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정도의 돈이 되는 능력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100년 전에 천민 대우 취급을 부당하게 받았던 것처럼 지금은 사회 제도 때문에 어찌 보면 부당한 정도의 부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인정하는 연예인들은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모두 사회 속에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관계 맺고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삶은 개별적인 거거든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판단이라는 거. 그 점을 확실히 하면서 진로 선택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공부가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의미를 발견 못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타협의 연속이에요. 내가 흥미를 못 느끼고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할 때에도 그냥 사회 제도가 그런 공부를 하도록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럴 때는 그래, 내가 좀 져줄게. 그냥 하기 싫고 의미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이걸 요구하니까 내가 승복은 못하지만 존중을 해야 돼. 눈 딱 감고 뭐 한 몇 달 세월을 그냥 바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할게. 그냥 어른들 존중해 드릴게요.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하면서 또 열심히 하고 모든 게 다 내가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일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처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되 때로는 이미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환경들 중에는 내가 충분히 소화를 못했지만 그래도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때로 어머니가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해도요. 여러분들이 더 그렇게 이해하시고 부모님하고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부모님을 이해하고요. 부모님이 나를 잘 이해해 주지 않아도 배에 담아서 낳았다고 해서 꼭 나를 100%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독립적인 인격체고 독립적인 개성과 독립적인 독자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다 이해 못해줘도 서운하게 생각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른하고 똑같아요. 그죠? 경험만 부족하지. 그 생각을 하면서 모든 일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점이 제일 즐거워요. 책 읽고 글 쓰고. 정치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 이건 하나 있긴 하다. 여러분도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에 많이 부딪히게 돼요.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좋은 뜻으로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나쁜 뜻으로 내가 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이렇게 되면 세상이 원망스럽고 남들이 미워 보이고 내 자신이 좀 초라해져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친구들 며칠 있어 나왔을 때 내 뒷담화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머니들도 동네에서 뭐 동네 엄마들 모임할 때 나 안 나간 날 보니까 누가 뭐 내 뒷담화 깠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듣다 보면 내가 그게 아니었는데 이런 거 되게 섭섭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게 되고 또는 그게 심해지면 인간 그 자체에 대한 불신, 환멸 이런 게 생기게 돼요. 직장에 가서도요. 이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왜 이유도 없이 괴롭히는 과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입사 동기인데 쟤는 보면 나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 없는 자리만 가면 날 밟으려고 그런다든가 이런 게 인간관계가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때 그게 정치를 하면서도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할 때 선거에 나갈 때 그 사람이 뭐 때문에 하는지는 남이 알기 어려워요. 진짜 나는 정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일종의 연대를 하는 행위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좀 숨 좀 쉬고 살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 싶어. 이렇게 이런 뜻으로 하는데 쟤는 대통령병 걸렸어. 뭐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내 마음은 내 마음에 있는 건데. 아까 우리 독수리랑 여자아이 사진 봤죠? 그 작가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사진 작가가. 그런데 누가 잘못했냐 하면 잘못한 거 없어요. 그 독자들, 항의한 독자들도 저 사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들었던 감정, 정의감, 어떤 인간적 도리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한 분노 이런 정당한 분노와 감정을 표출한 거거든요.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뉴욕타임즈의 편집진도 잘못한 게 없고 저 작가 사진을 찍은 작가도 잘못이 없어요. 독자들도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원래 인간은 서로 이해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원래 삶은 외로운 거야. 그리고 소통이라는 건 원래 어려운 거야. 불가능한 거야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1명, 2명이 소통이 돼. 나를 이해해줘. 그러면 오케이. 인생이 아름다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인터넷 악플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연예인들이 뭐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는 등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설경구 씨인가요? 나와서 힐링 캠프 나와가지고 뭐 송윤아 씨하고 그전 부인과 이혼하고 송윤아 씨하고 결혼할 때 얘기하면서 펑펑 울었잖아요. 그럼 악플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악플 달린 것 중에 1000개 달리면 리플이 한 800개는 욕하는 거예요. 한 100개는 그저 그런 거고 한 100개 정도는 그래도 행복하게 사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야 1000개 중에 900개가 욕하는 거야. 세상이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와 1000개 중에 100개나 우리를 이해해 주는 게 있단 말이야. 진짜 인생은 아름다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있는 그대로 나의 본심 그대로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실망밖에 안 돌아와요. 인간은 타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도 남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지 않는 것을 왜 남이 해주기를 기대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소통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하고 교감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살만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고립감과 실망감, 환멸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소통이 어려워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그걸 못해서 실패해서 죽었잖아요. 소크라테스 보세요. 그 사람 저처럼 이렇게 청년들한테 강야하러 다닌 죄로 독약을 사약을 받고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이 신의 아들인지 아닌지 전 잘 몰라요. 독생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간들 중에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잡혀가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박해를 받아서 죽었다고 이렇게 사도신경에는 나오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안 죽였잖아요. 로마 총독. 혹시 죽였다가 진짜 하느님 아들이면 손해잖아요. A. 하느님 아들이다. B. 하느님 아들 아니다. 사기꾼이다. 그럼 B면 죽여도 괜찮아. 근데 만에 하나 A면 어떻게 해요? 하느님 아들 죽여놓고 지가 나중에 죽어서 가면 어디 가겠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찝찝해가지고 예수를 죽이기 싫어요. 그래서
진짜 하느님 아들이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군중들한테 사명권을 넘겨주잖아요. 그 누구죠? 강도두목 바라반가? 하고 이렇게 세워놓고 누구 살릴까요? 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는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도 소통에 실패해가지고 자기가 구원해 주려고 했던 그 군중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같은 분도 그럴진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야 남에게 오해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가파른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접수된 것 중에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흥미를 느끼는 것과 재능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다르다면 이게 이제 열정과 재능의 불일치라는 소제목으로 제가 이번 책에 적어놓은 건데요. 저희 아들이 그렇거든요. 완전 축구에 관한 열정으로 치면 리오넬 메시를 능가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흥미가 있다는 얘기죠. 인터넷 게임도 피파 온라인만 해요. 생일 선물도 유럽 영국 프리미어 리그 선수와 구단을 소개하는 이런 책점을 제일 좋아하고요. 거의 그 프리시즌에 선수 사고 팔고 트레이드하는 이적하는 이 모든 동향을 다 알고 있어요. 프리미어만 하는 게 아니라 프리메라 리그, 프리미어 리그, 분데스리가 다 알아요. 되게 이제 축구를 같이 보다 보면 후반전 25분쯤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을 것 같다. 그리고 누구는 어디로 이동할 것 같다. 이것까지 다 예측해요. 엄청난 열정인데 소질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흥미를 느끼는 것은 뇌가 느끼는 거예요. 그 열정은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축구를 하는 건 근육이 하는 거거든요. 그 열정을 뒷받쳐주는 운동신경과 근육이 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키도 작아. 몸도 가늘어. 킥도 약해. 그러니 마음은 메시인데 뒷부분은 동영상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종료를 하고요. 우리가 하기로 했던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고차돌은 세월호 이야기죠. 동고차돌은 작은 섬이라 70여 명이 묵을 만한 제대로 된 공간이 없습니다. 방치되어 있던 폐교를 청소해 숙소로 삼을 예정이었는데 마을 분들의 배려로 마을 회관, 작업장 등 나누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전기와 샤워 없는 1박 2일을 각오하고 온 터라 이 정도면 초호화 숙소입니다. 마을 분들이 마련해 주신 숙소에 모여 4.16 가족협의회 인양 분과장이신 동수 아버지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현재 인양 과정, 문제점 등을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평범했던 한 아빠가 세월호 인양 전문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울분의 날들을 지냈을까요? 저녁에는 대학생들과 함께 오신 유가족 아버지, 생존자 아버지와 조를 이루어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대학 시절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세월호 이야기가 식사 시간도 미룬 채 이어집니다. 밤에는 참가자들이 서로 소감을 나누고 세월호를 주제로 한 자작곡을 서로 배우기도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본 고래라는 시를 보고 마음에 박혀 노래로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 시를 쓴 주인공이 그 자리에 함께 온 친구였다네요. 마침 동고차도에도 이 노래와 이름이 같은 고래호라는 배도 있었습니다. 한번 노래 들어볼까요? 네. 지륵 속에 묻혀있는
밤이 늦도록 뜨거운 소감이 이어집니다. 생각했었던 것보다 인양 현정이 너무 가까이 있어 화가 났다. 다른 사람보다 세월호에 대해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던 것이 너무 많았다. 내가 2014년에 TV에서 보았던 세월호 사고 현장은 망망대했는데 너무 가까운 거리였다. 일부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 않았냐 하는데 나는 어쩔 수 없는 어른이 되지 않아야겠다 다짐했다. 왜 지난 일을 꺼내냐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들에게는 아무것도 전혀 끝나지 않은 문제다. 오늘 진실을 알게 된 우리들이 끝까지 유가족들과 함께하자. 이튿날 이른 아침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배인 진시로를 타고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해역으로 나갑니다. 인양 작업이 진행되는 곳 반경 500m 이내는 오로지 이 배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배에 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조별로 가위바위보, 사다리 타기 등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모였습니다. 진상규명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존자 예진 아버지는 인양 작업 감시를 위해 배 운전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주차가 너무 어렵다며 은근슬쩍 마을 주민 형님께 운전대를 넘깁니다. 배 운전도 알려주시고 늘 세월호 가족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이 주민분은 가족들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 형님이 지성이 시신 수습한 형님이야. 그물에 시신이 걸렸잖아. 그래서 우리랑 인연이 닿은 거야. 혜경이 그냥 놔두라고 해서 1시간 넘게 시신이 대롱대롱 매달린 채로 있었잖아. 그래서 트라우마가 심해. 여긴 한철 미역 장사 해먹고 사는데 피해가 크지. 아버지들은 오늘은 바다가 잔잔하다며 대학생들과 함께 바다로 향합니다. 잔잔해 보이던 바다는 막상 다가가 보니 날 것 그대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울렁이는 파도를 가르며 속도를 높이자 사방에서 파도가 튀고 바람 때문에 몸을 지탱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모두 난간을 꽉 불고 몸을 유지합니다. 한 아버지는 익숙한 듯 그 거센 바람을 가르고 가족 대체기의 깃발을 꼿꼿이 묶어 세웁니다. 얼마 전 선수들기 작업을 진행하던 상하이 셀비지의 크레인과 대형 바지선이 눈에 들어옵니다. 말없이 그 주변 해역을 몇 바퀴 돕니다. 오늘은 물 위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런 날은 물속에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이라 크게 감시할 활동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그 주변을 몇 바퀴 뱅뱅 돌다가 뱃머리를 돌려 동고차도로 돌아왔습니다. 약간 허탈한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전부일까? 그저 바라보는 것. 어찌 보면 하찮아 보이는 이 모든 간절함이 제대로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한 가정이리라. 그 속에서 송곳같이 삐져나오는 진실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어봅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가족들은 사라질 뻔한 세월호 국정원 문건을 발견해내고 숱한 방해 속에서도 부족하나마 특조위를 만들어내고 청문회를 열어내고 여러 중요한 사실들을 증명해 왔으니까요. 다시 돌아온 팽목학은 이전과는 또 다르게 보였습니다. 분향을 하고 미수습자 가족분들도 만났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세월호 희생자의 중학교 친구도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친구의 사진을 볼 자신이 없어서 피해 오다가 처음으로 친구의 영정을 마주하고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동고차도에서부터 마음속에 꾹꾹 눌러온 미안함과 분노와 다짐의 눈물이 2014년 4월 16일 이후 시간이 멈춘 그곳에서 터집니다. 아직 그때 모습 그대로 가족을 기다리는 이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세월호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니까요. 가족이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짧은 시간이나마 그 마음을 함께한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다짐했던 우리 모두도 이제 세월호 가족입니다. 동수아버지 정서국 4.16 가족협의회 인양 분과장의 세월호 인양 이야기. 선체 인양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9명의 미수습자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인양업체 선정 과정과 실제 인양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양 작업이 완료되면 세월호는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문제는 해수부에서 세월호를 3등분으로 절단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상규명도 미수습자의 수습도 희생자의 유류품 수거도 불가능해집니다. 인양 작업이 완료되면 국민들의 힘이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이거 잠시 제 페이스북에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이게 좋더라고요. 이 시스템이 좋아서. 4.16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절대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고요. 제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추천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오마이뉴스에 추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답니다. 민중의 소리 보면요. 해수부 세월호 하부 34곳 천공 예정. 온전한 선체 인양 공연불 우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에 또다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혀 온전한 선체 인양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의 필수적 조사 대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선체에 대한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세월호 특조위에 따르면 해수부가 세월호 선체 하부 탱크와 기관실 등 직사각형 34개의 천공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세월호 선수들기 과정에서 앵커, 브로크, 크레인, 포스트 등을 제거하고 선체 곳곳에서 100여 개 이상의 천공 작업을 한 바 있다. 세월호 특조위는 필수적 조사 대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천공의 대상인 탱크는 세월호의 정상적인 운항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사 대상이며 선체에 대한 훼손은 온전한 인양 및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라 비판했다. 또한 기관실, 보조기실, 축실, 타기실 등은 대법원에서도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열거한 바 있는 핵심 선체조사 대상물이라며 증거물의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지적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수상 인양 시 탱크 내 물 무게가 하중으로 작용할 거고 플로팅 도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플로팅 도크 후 상당 기간 배수 작업으로 기상 상황 및 무게중심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천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는 배수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진상규명을 위해 보존해야 할 선체 훼손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다며 기존의 해수부 형태와 마찬가지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의 주체인 특조위고 그 어떤 협의도 없었던 바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국민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천공 작업으로 인해 선체 인양 시기가 한 달가량 미뤄질 것으로 보여 해수부와 상하이 세비지아의 계약 만료 시점인 오는 12월 말까지 인양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씁쓸하시죠?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혹시 원래 실시간 중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잠깐만.